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와, 벌써 3주네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공지사항 보셨죠? 안타깝게도 2주가 또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오늘이 이제 그 전주 금요일에 보통 녹화를 하거든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좀 나아지게 되면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제 만나서 학교에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4주차 강의는요, 다시 동영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기록 보셨죠? 그 기록 가공한 것이거든요. 그 기록을 가지고 일단 소장하고 답변서 작성하실 분들을 제가 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소장 작성하신 분들 아마 올리셨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답변서 작성하신 분들도 이제 곧 올리실 텐데 오늘 답변서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시험용. 그죠? 여러분이 기록형을 2학년 분들은 특히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법 쟁점이 있거든요. 행정법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써야 되지 막 답답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차피 저희가 오픈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록을 작성할 때, 그러니까 실무에서 기록을 작성할 때는 내용을 리서치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3학년에 가거나 혹은 3학년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이제 기록형을 연습을 조금 해놓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냥 이것들을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기록형 시험을 연습한다 혹은 2학년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우리가 3학년이 됐기 전에 한번 작성해본다라는 기분으로 작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앞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소법 쟁점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실무로 생각하지 않고 이론 강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접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서면을 써본다거나 혹은 실무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이게 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했을 때 이런 게 있었지. 그럼 답은 이거겠구나. 객관식 특히요. 그렇게 기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신 걸로 나중에 또 강의를 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진짜로 시험이나 혹은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이렇게 크게 너무 막 내가 진짜 완벽한 서면을 써야지라는 건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물론 잘 쓰시면 더 좋지만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한번 시도해본다라는 취지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답변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고가 소장을 제출을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송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보통 받아보게 되죠. 그러면 받아보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피고 입장에서예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혹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왠지 원고가 소를 제기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건 아니지만 약간 기다려보자 일단 기다렸는데 딱 보니까 소장이 왔어요. 근데 본인이 혼자 하기엔 당연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소장을 들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보통 저희는 상담 오시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전부 좀 구비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초동으로 상담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증거관계들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더 말씀을 드리고 사건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전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건을 수임해서 피고 입장에서 할 때는 두 가지라는 거. 그런데 이 상담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을 다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소장이 아주 간략한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쟁점이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혹은 피고가 되게 여러 명, 원고가 여러 명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때 쟁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파악해야 되는 관계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뢰인 앞에 두고 이걸 전부 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상담할 때 그래서 쟁점이 되게 중요해요. 쟁점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관계나 사실관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더 꼼꼼하게요. 그러니까 초동엔 당연히 해야 되고 이후엔 더 꼼꼼하게 당연히 해서 답변서 작성할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작성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아까 원고 입장인데 소장을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그러면 혹시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잖아요. 주소를 보정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보정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만약에 보정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차일피일 가요. 그럼 당연히 각하되겠죠. 이게 민소법 제255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조문 그냥 한 번만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아, 이게 송달이 안 되면 각하구나. 이런 식으로 보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답변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적인 답변서고 하나는 진짜 내용 다 들어가는 실질적인 답변서거든요. 근데 형식적인 답변서 언제 쓰냐면은 의뢰인분이 갑자기 오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기일이 막 뭐 이번 주 막 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답변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원에서 피고 입장에서 제일 처음 보는 서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면을 딱 재판부가 봤을 때, 이 내용이 이렇구나. 이거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쟁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소송 지휘를 하시게 되잖아요. 재판서님께서. 근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수임을 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또 이제 답변서 작성 기일이 이제 있잖아요. 그 기일이 근접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답변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답변서 제출하면서 이러는 거죠. 그 피고 대리인이 당일 본 사건을 수임했으므로 아직 사실 파악을 잘 하지 못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작성을 하면서 곧 수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피고는 소장 청구 원인 기재 사실에 대해 이름 부인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내가 수임을 했고 요걸 살펴보고 있으나 지금 당장 제출이 조금 어려우니까 재판부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금방 작성하겠다 라는 취지예요. 이게 형식적인 답변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건 형식적인 거 당연히 아니고 실질적인 거겠죠. 그걸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 서면하고 답변서가 원칙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형식은 달라요. 형식은 다르지만 답변서도 그냥 그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준비 서면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답변서에는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답변서가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피고의 신청이나 답변을 밝히는 최초의 서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법원에서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답변서 흐지부지하게 쓴다거나 내용 제대로 파악 못하고 쓰면 재판부한테 되게 잘못된 인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가? 라든지 만약에 쟁점을 완전히 잘못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피고가 주장하는 쟁점은 이건가? 라고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건데 피고 소송 대리인의 표시, 소송 대리인 밑에 쓰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을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당연히 기재는 하지만 요즘에는 전자소송이 특히 위주, 민사 행정이나 뭐 가사 다 똑같은데 어쨌든 전자소송이 이제 중점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에 저희가 다 기재하거든요. 주소라든지 뭐 핸드폰 번호까지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뭐 팩스 번호 다 기재하니까 괜찮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또 송달도 전자로 오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소가 없다거나 혹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주소를 잘못 적어가지고 그 송달이 안 돼요. 그럼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송달이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팩스 번호라든지 전화번호까지 전부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끔 이제 개업하셔가지고 그 사무실 이전하실 때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이트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돼요. 자기가 바뀐 주소하고 전화번호 반드시 나중에 기재해서 송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구 취지를 원고가 1, 2, 3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하면 피고도 거기에 대응하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는 거예요. 주요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하고 법리를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장 부모는 송달을 받아요. 원고로부터,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겠죠. 그러면 30일 이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인데요. 이때 공시송달은 제외가 되겠죠. 만약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끝까지 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도 뭐 기다려 주셨는데 재판부가
하지 않으면 이게 청구 원인을 자백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변론 기일 없이도 판결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민사소송법 제256조하고 257조에 있어요. 한번 뒤에 볼게요. 이게 답변서 제출 의무예요. 그래서 256조를 먼저 보면은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진짜로 공시송달이 피고한테 직접 못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됐다고 해서 피고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못 썼다고 해서 문제를 삼으면 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2항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제1항의 취지, 그러니까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해요. 그리고 3항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면 있잖아요. 서면 같은 경우 공개된 서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그 다음에 준비 서면 이런 것들 참고 서면 마지막에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알아만 두세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답변서, 그 다음 반소장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송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걸 보고 나서 대응을 하게 되니까 그렇거든요. 4항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내용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결국 변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변론 없이 하는 판결도 있어요. 이게 답변서하고 관련이 좀 있거든요. 257조 한번 볼게요.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답변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은 자백으로 보고 변론 기일 없이 다만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되기까지 답변서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또 다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피고에게 송달했고 피고가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내니까 결국 재판부가 요거에 대해 그래 그러면은 그냥 변론기를 잡자라고 그 판결 선고기를 잡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직전에 또 피고가 제출해서 소가 다시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2항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3억을 빌려줬으니까 갚아라 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고가 맞다 나 빌렸는데 지금 내가 다 인정한다. 나는 갚겠다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 변론기를 왜 열겠어요? 다 인정했는데. 다 맞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변론기를 안 열고 판결 선고하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 부본 송달할 때 만약에 법원에서 봤을 때 변론기를 안 잡을 수 있잖아요. 1항과 2항의 취지에 따랐을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변론기일 없이 무변론으로 판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통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됐다. 네, 여기 보면 답변서 제출 의무 똑같은 것인데요. 답변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자력 항변. 내가 3억 빌린 거 맞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기한 유예. 진짜 돈은 없는데 제가 빌린 것도 맞거든요. 제가 갚을 건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이거잖아요. 기한 유예가.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때에는. 그리고 제1회 변론 기일의 조기 지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론 기일을 지정을 안 하고 무변론으로 선고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재판부가 혹시 모르니까 올 수도 있잖아요. 피고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변론 기일을 잡되 안 오면 이날 판결 선고하겠다라고 해서 선고 기일을 일괄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먼저 무변론 판결의 예외를 볼게요.
공시송달로 소장 부분을 송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 같은 경우 뭐 송달이 아예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소송 요건의 존부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무변론 판결 선고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선고일 일괄 지정하는 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예외가 뭔지 볼게요. 피고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한 명일 때보다 조금 더 이제 피고가 답변할 확률도 높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고일 바로 지정하는데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과오나 해고 무효 소송과 같이 피고가 명백히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선고일을 일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사노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해고무효 사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로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쌍방이 굉장히 다투다 보니 이제 소송까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과오나 해고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변론으로 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기에 좀 부담이 되니 일단은 변론기일 잡고 선고기일 뒤로 잡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관할 위반의 항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중앙에다 해야 되는데 뭐 수원지법에 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전속관할이 있는데 전속관할 위반했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송 신청 등 특수한 신청이 있거나 그리고 관련 사건과의 관계상 신속한 기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또 변론기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답변서 제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답변서 제출도 안 하고 기일에 출석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백으로 간주한다고 아까 우리 규정 봤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되게 유명한 우리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있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의 일환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그래 네 주장이 맞아라고 자백으로 간주하게 되죠. 피고가. 그죠? 피고 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잖아요. 그리고 합의 사건의 경우 답변서 준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요. 합의 사건은 조금 속가가 크다거나 다툼의 여지가 많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몇 가지 있죠. 그랬을 때 답변서나 준비 서면에 기재하지 않고 막 구두로 변론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변론기일에는 진술할 수 없어요. 합의 사건이에요. 민사소송법 제276조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볼게요. 효과.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진술 간주하고 원고에게 변론 명할 수 있어요. 이게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원고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원고를 대신해서 대리해가지고 소장을 작성해 제출을 하고 기일에 출석을 하는데 피고가 당사자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 소송이죠. 대리인 없이 이제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죠.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답변서 제출을 해서 상세히 내용을 작성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진술을 했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재판장님께서. 그리고 원고 변론하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안에 관한 답변서 준비 서면이 제출된 이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해요. 이거 되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변제를 다 했어요. 이미 변제를 다 했다거나 아니면 합의를 했어요.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 부재소 합의까지 전부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혹은 대여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근데 부재소 합의 여러분 효과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소송에 그러니까 이익이 없잖아요. 계속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 요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에 저 사람 지금쯤이면 저 합의서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본인 생각에 이 부재소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소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피고 입장에 사실은 부재소 합의다라고 각하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그냥 기분이 되게 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에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합의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적법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상관없이 마치 합의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합의금도 받지 않은 것처럼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또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재소 합의가 있다는 것들 다 제시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드려요.
재판장님께. 그리고 나서 원고가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소장에 우리가 작성했던 거 하나 있었잖아요.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원고가요, 전부 승소하면은 소송 비용을 피고한테 부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보수하고요, 송달료, 인지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감정을 한다. 그 의료소송이라든지 혹은 뭐 건축물 하자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감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혹은 필적 감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감정료도 전부 승소했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하고요. 청구를 하고요. 만약에 원고가 50% 승소했다고 하면 50% 청구할 수가 있어요. 피고도 마찬가지예요. 원고한테 50%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데 본인이 부재소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내가 취하해버리면 소송 비용 안 줘도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취하를 하려고 해요. 근데 피고 입장에서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때 합의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이건 피고 입장, 원고 입장과 피고 입장 다 다르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이때 그냥 취하에 동의를 해주면 원고는 또 하겠지? 이런 위험성을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피고가 나중에 전부 승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피고는 그 소송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이런 비슷한 류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증거를 명확히 봐야 돼요. 차용증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증거가 있고, 혹시 합의는 했는지, 이거 중에 변제는 받았는지, 여러 가지 되게 고려할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시고, 피고 입장에서는 또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변제했는지를 꼼꼼히 보시고 답변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거. 그 답변서의 내용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본안 전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항변이 있는데 뭐냐면 소송의 이송을 구하는 신청이 있어요. 본안 전 답변인데요.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직권조서 사항이거든요. 관할 위반 원칙적으로. 한번 조문 볼게요. 제34조인데요. 관할 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3항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할의 예외적인 것들 2항, 3항 있잖아요. 요거 알아두세요. 제4항 전속 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해서는 제2항, 제3항 당연하겠죠. 규정 안 적용하지 않겠죠. 전속이잖아요. 관할에 임의 관할, 전속 관할이 있거든요. 나중에 민소법 하실 때 한번 훑어보세요. 그럴 때 전속 관할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쉽게 풀자면 우리가 강제당하는 것이잖아요. 관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2항이나 3항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당연하겠죠. 피고. 자, 보실게요. 관할 위반 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을 지적하거나 답변서에 그냥 관할 위반이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을 뭐뭐 법원으로 이송한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송이 또 있는데요.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있는데 제35조 법원은 소송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두 가지예요. 직권, 당사자의 신청. 알겠죠? 직권하고 당사자의 신청이에요.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는데 전속관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속관할은 이런 합의라든지 어떤 신청이라든지 직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34조, 35조의 내용이 있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전속관할. 소재기 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장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또는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서 제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원고는
당연히 원고 입장에서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서 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만 다른 청구에 관해서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 친위 측의 위배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명백하게 그 원고가 청구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원고가 먼 법원에서 하면 예를 들어 피고 주소지가 원칙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관할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하자면 내 피고 주소지가 너무 먼 거예요. 도저히 여기 가서 못 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원고가 자기가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유리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구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순하게 자기가 유리한 관할을 선택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러니까 소송에 여러 가지 어떤 진짜로 소송에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에 필요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할만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의 측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이 있거든요. 이게 제36조인데요. 제1항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그죠? 특허권 제외한 지식재산권하고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송 신청하실 때는 그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직권 아니면 신청이에요. 두 가지 다. 직권은 당연히 직권 조서 사항이지만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이로 인해서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여긴 지연이겠죠.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제2항,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소의 경우 또 나오죠. 이송에서 기억할 것 뭐라고요? 전속관할. 전속관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항,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특허권에 관한 소예요. 그렇다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를 이송할 수도 있고요. 일부만 이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송을 할 때는 전부를, 특히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전부를 이송할 수도 있지만 일부를 이송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막 책 보고 하면 되게 골치 아프고 또 생각 안 나니까 그냥 지금 이거는 내가 입력해 놔야겠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할 위반의 경우 직권하고요.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소송이 특히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경우에는 전부 이송도 가능하지만 일부 이송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왜 생겼냐면요. 소의 전문성, 지식재산권이 여기 혹시 공대 출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공대 출신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럴 때도 그렇고 일단은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재판부가 필요하잖아요. 판단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재판부가 설치 운용됨에 따라서 재판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인 거예요. 지식재산권. 그 외에도 이송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합의부로 이송하는 경우라든지 이송신청권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각하의 답변도 있어요. 제기된 소송에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라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라는 판결을 구할 수가 있죠. 이때 소송 요건의 존부는 알아두세요.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소송 요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의 존부는 원칙은 직권 조사 사항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법원의 직권 발동 촉구 의미에서, 그러니까 법원한테 이걸 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미에서 소송 요건에 관한 항변도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재소 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법원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론주의잖아요. 원고가 이거 안 내면 어떻게 알아요? 합의서 안 내면 법원이 알 길이 없죠. 원고가 주장했을 때 피고가 내는 거니까 피고가 안 내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자, 이거 있으니까 직권으로 한번 조사해 주세요 라는 취지에서 이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이에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법원은 피고 및 사건이 우리나라 재판권에 속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권 관련해서 이제 관할 관련해서 막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고나 사건이 우리나라의 관할에 속해야 되고요. 재판권이죠, 재판권에. 그리고 당사자는 실제해야 되고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것도 조사 사항이고요. 소송 목적은요, 아까 말한 부재소 특이하게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쵸? 아니면 각하사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척기간, 당연히 도가 여부 확인해야 돼요. 이게 다 지금 각하 요건이 되거든요. 소송 요건이니까 한번, 지금 기억만 해주세요. 일단, 피고하고 사건이 우리나라 재판권에 속해야 된다. 각하 요건이니까 소송 요건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사자는 실제하고 당사자 능력하고 적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송 목적은 부재소 특약 없어야 되고요. 권리 보호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척기간 도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당연히 청구 기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겠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는 피고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죠.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게 모두 기각해달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도 사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10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10억을 대여했어요. 혹은 물품 대금이 10억이에요. 근데 피고가 한 5억쯤 줬어요. 그러면 5억은 줬으니까 나머지 5억만 주면 되잖아요. 그럴 때 일부를 기각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부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해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이제 피고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고는 하나고 피고가 여러 명한테 이제 같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할 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피고 중에 나는 피고인데 나는 전혀 이 불법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이유도 없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청구,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피고마다 반드시 같은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님이 선임돼서 같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피고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피고에 대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분적으로는 이 사건 소 중에서 뭐뭐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일부를 우리가 인용을 하고 일부는 이미 변제했거나 대금 지급하거나 했을 때. 자, 그렇다면 또 청구인낙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청구인낙.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죠? 청구인낙을 하고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소송 진행하다 보면요. 조서에 기재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서에 기재가 되면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나가셨을 때 그 모든 말이 다 조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판장님께서 이거 조서에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판단을 했고 이게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쟁점에도 부합해요. 그러면 기재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간혹. 그럼 기재하시면 안 돼요. 기재하면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소송이 굉장히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기재하지 마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청구 인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이만큼 조서에 기재하는 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칙, 그 청구 인낙은요. 피고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 절차기일, 우리가 이제 너무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 많고 당사자 많고 하면은 변론기일 들어가기 전에 혹은 들어갔더라도 중간에, 저희 사건도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이제 변론 준비 기일로, 왜냐하면 너무 당사자가 많거나 복잡하거나 하면 그렇게 하니까요. 이때 이제 변론 준비 절차 기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때 피고가 직접 출석을 하는 거죠. 직접 출석을 해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 라는 진술을 하면 돼요. 그런데 답변서라든지 준비 서면에 청구 인낙의 표시가 적혀 있고요. 이걸로는 안 돼요. 적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청구 인낙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왔을 때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위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따라서 청구 인낙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청구 인락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된다. 변론 기일이든 변론 준비 기일이든. 그래서 조서에 기재되면 끝이다.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고가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작성을 해요. 내가 이 청구를 모두 인락한다.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거를 공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을 받아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구 인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지금 올려드리는 PPT 자료 보고 계시죠? 요거 보면서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수적 신청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형식적인 거 배우는 거니까 요것도 같이 볼게요. 소송 비용 부담 신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기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너가 잘못 제기한 거야, 소송. 그럼 소송의 책임은 너한테 있지. 이런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을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서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대리인도 이에 관한 사정을 좀 주장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냥 소송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 부담, 패소한 사람의 부담으로 하게 되지만 그 청구 취지에 반드시 적어주는 것이 좋고요. 이걸 안 적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여러분도 나중에 그 작성을 하실 때요. 습관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자, 98조 보면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99조. 원칙에 대한 예외인 거죠. 98조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라는 것에 대한 예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에 따라서 자, 요건이 뭔지 볼게요.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 그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혹은 필요하지 않은 행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꼭 청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무리하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압박을 주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되게 무리하고 불필요하게 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아주 간혹 조금 상대방한테 압박을 주고 싶어서 내가 실제로 받은 손해는 3,000밖에 안 되지만 10배 혹은 20배 이상의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고 이미 다 이 손해가 얼마인지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되게 불필요하고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감정을 한다든지 소송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그런 권리를 늘리거나 혹은 필요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재판부가. 이거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알아만 두세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담만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한번 보면요. 이게 뭐냐면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 사실이나 중요한 간접 사실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피고가 어떠한 점을 다투고 어떠한 점을 인정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원고가 막 주장을 했는데 전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A는 인정하는데 B는 아니야. 이런 거. 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주장 사실에 관한 부인을 하게 되잖아요, 피고가. 그러면 이 주장 사실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원고 주장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권리의 발생이라든지 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거나 혹은 발생한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시효 같은 거 있잖아요, 경과에서. 그렇다고 항변하면은 이 항변에 관한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고가 최초로 주장한 사실은 원고의 부담, 입증 책임이에요. 근데 피고가 항변한 경우, 피고의 부담이죠. 입증 책임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답변의 방식 볼게요. 청구 원인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가끔 임금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임금 청구에도
굉장히 요건이 많고 항목이 많아요. 단순하게 이제 월급이 딱 나와가지고 이 월급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임금 명목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고요. 이 임금이 뭐 여러분 그냥 알아만 두세요.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계산 방식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얼마다라고 주장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하나 요건을 따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손해가 여러 차례 여러 위법 행위에 의해 발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손해액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때 사실관계 그리고 뭐 금액 이런 것들 다 명시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야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개별적인 것에 대한 증거 방법이나 입증 취지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실질적인 답변서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상담했는데 기일이 내일 모레예요. 이럴 때 문제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일단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그럴 때 민사는 이제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틀 안에 쟁점이 너무 복잡해서 다 정리할 수가 없고요. 괜히 가서 말 잘못하면 또 아까처럼 조서에 기재되면 문제될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다 성실하게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쟁점을 파악한 다음에 서면을 작성하고 그 이후에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건 우리도 알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다 아시고 판사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면 변론기를 연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연기 신청서 같이 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수임해가지고 형식적 답변서 기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재판 증거를 받으려고 막 기다려요, 저희가. 근데 간혹 의뢰인분들께서 어떠한 사유로 빨리 주시겠다고 해놓고 한참이 지나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내가지고 빨리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뭐야 이거 변호사 선임됐는데 왜 안 내? 일을 되게 불성실하게 하네?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결국은 의뢰인한테 불이익이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안 내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면 추후에 실질적인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준비서면 등 그런 내용으로 제출을 촉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제가 형식을 드렸잖아요. 잠깐만 볼게요. 이 형식에 맞춰서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건데 요거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기재하시면 되거든요. 보면 답변서에 사건 번호 있잖아요. 이거 그냥 임의로 기재한 거니까 요거 쓰시면 되고요. 원고 A, 피고 B 이렇게 뭐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피고 답변서니까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잖아요. 보면 1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이유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원고 청구 및 피고 주장의 요지, 그러니까 이건 쓰기 나름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답변서지만 예를 들어 당사자의 지위가 조금 다르다면 그걸 작성해줘도 되고요. 원고 주장과 다를 경우에. 그리고 아니면 원고가 청구가 막 이런데 사실 이건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좀 간략하게 앞에서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원고 주장을 먼저 간략히 쓰고 그 다음에 피고 주장도 뭐다 라고 요점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 이번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피고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잖아요. 그렇다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부존재라는 취지로 이제 목차를 작성하신 다음에 보통 어떤 걸 권장을 하냐면요. 이 이하 목차로는 법리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법원의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시를 하신 다음에 간략히 사실관계를 간단히 쓰시면서 이런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소결로 해가지고 이에 따라 볼 때 이것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의 결론을 쓰시면서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한 줄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날짜 중요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피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 작성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원래 관할은 좀 다르지만 여기 그냥 편의상 제가 중앙지방법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할 법원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장하고 좀 다른 것은 소장에는 이 청구 취지에 대한 청구 취지죠. 여긴 답변인데 청구 취지 앞쪽에 소송 종류를 쓰잖아요. 요거 안 쓰셔도 돼요. 소장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쓰고 그냥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후에다가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청구 이유에 대한 답변 쓰시고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 그리고 관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낯설지라도 사실은 이게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참, 만약에 여러분이 좀 아무래도 사례형하고 달라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막 되게 불안하고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한번 따라 써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는데 의외로 우리는 시험에서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아직 컴퓨터 이게 안 되니까 손으로 쓰려면 이 몸에 읽는 게 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게. 영 모르겠으면 그냥 우리가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대로 하나 베껴보세요. 그냥 베껴 써보세요.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 형식 잡고 틀 잡는 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는 요령인데 하나 그냥 베껴 써보세요. 그러면은 소장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준비서면 이렇게 쓸 수 있네. 답변서는 이렇구나. 요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 자신이 없으시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래스 과제란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과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관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남은 시간 잘 같이 이겨나가 봅시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